네, 저 14강 하편 시작하겠습니다. 그 2010년대 생가구 제도 분쟁의 의미를 보면 1990년대 이후에 생가구 제도가 정치 문제로 부상하게 되는 최초의 계기는 그 1992년 7월에 중국의 제7기 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4회 회의에서 그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이 타이완 및 조호도를 포함한 부속 도서들은 그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하는 도서다 라고 명문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호도가 들어갔죠. 2004년 3월 24일에 조호도에 상륙한 중국인 7명이 오키나와 현 경찰에게 체포돼서 나하에 연행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나하는 오키나와의 본섬 그 있는 이제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나 이때는 체포된 지 이틀 후에 3월 26일에 강제 송환이라는 형태로 상해로 돌려보내졌습니다. 2008년 12월 8일에 중국의 해양주사선 두 척이 센가쿠 제도 해역의 영해를 9시간 동안 이제 항행을 하게 됩니다. 그냥 침범해서 들어와가지고 한 바퀴 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수신선이 따라다녔거든요. 뒤에 붙어가지고 야 나가라 나가라 하고 이제 계속 스피커로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조호도 해역에서 약 1시간 정도 정박을 하고 이 섬의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돌며 항해를 하기도 했고 12월 10일에 중국의 그 신문들은 손서현 국가해양국 해함총대 부대장이 영유권 문제이 있는 지역에서는 국제법상 실효지배의 실적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표하고 중국도 관할 해역 내에서 존재감을 표시하고 유효한 관할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소리냐, 예전에는 그냥 말로만 야 그 센가쿠 열도 우리 땅이다, 센가쿠 열도는 우리 거다 라는 식으로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겠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10년 9월에 센가쿠 열도 주변 바다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수신선에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센가쿠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기본 자세가 덩샤오핑의 유언을 지키고 센가쿠 제도에 이제 손대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었다면 민주당 정권은 최초로 치명적인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세게 나갔어야 되는데 국내법으로 그냥 조용하게 처리하자 이래버린 거죠. 앞에 설명했듯이 국내법으로 조용하게 처리한다라고 한 순간에 센가쿠에 대한 이제 일본과 중국의 양국의 암묵적인 양해는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중국도 센가쿠 열도는 안 건드리겠다라고 했었는데 양국 다 이제 이걸 그냥 어겨버린 거죠. 이제 그런 암묵적인 관계 룰이 깨져버린 겁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새로운 정권이 센가쿠 문제에 관한 일본과 중국 간의 경위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민주당 정부가 지금까지 중국이나 일본이 이 센가쿠 열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취해온 이제 스탠스를 잘 몰랐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정부가 실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내용 분석을 좀 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정부가 새로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외교를 하는 거는 외교부에 있는 관료들이거든요. 그 외교부 관료들한테 물어보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라고 물어봐서 자문을 구하고 또 보좌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보좌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몰랐다는 말은 사실 이유가 안 돼요. 알면서도 그랬다, 알면서도 좀 세게 해야겠다라고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통상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민주당 정부는 안보라든지 또는 국익이라든지 이런 데 약간 좀 후퇴하는 형태의 모습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일본 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우리도 좀 센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체포해서 와버리는 걸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야 그냥 조용히 처리해서 보내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외교부
일개 외교부 이제 그 관리에게 맡겨버린 거죠. 일개 외교부가 아니고 일개 저 검사, 일개 법무부 검사 판단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그 총리가 일본 총리가 실수를 한 거죠. 민주당 정부가. 도고 가지고는 이 사건을 두고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도고 가지고가 누구냐면 앞쪽에도 설명드렸는데 일본의 유명한 이제 외교관입니다. 외교관 출신이고 외교 관련 전문가고 그 다음에 아주 일본 외무성에 아주 국장을 했으니까 이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전문가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전후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 전후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2010년 9월 7일 일본은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 헌법 구조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로 일본을 지켜온 시대가 끝났다. 외교 끝에 무력 충돌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센카쿠 제도에서 중일 간의 무력 충돌을 가정한다면 일본은 자위대 역할 강화를 위한 그 전력 보강과 더불어 미일 안보 조약의 역할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위헌이라 주장해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헌법 개정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해서 집단적 자위권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법이 만들어졌죠. 안보 관련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지지난 시간 때쯤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몇 주 됐네요. 그 일본의 안보 정책은 대개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0년에 방위 계획 대강이 그 국방의 중점을 남방으로 이동하고 해상 자위대 능력을 증강하고 있다. 2010년 일본이 그 타이완에서 약 100여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섬에 육상 자위대를 주둔시키기로 했다. 일본 방위성은 그래서 이제 그 방위대강 2010년 방위대강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일본의 안보 정책은 되게 이런 흐름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방위 계획 대강이 국방의 중점을 남방으로 이동하고 해상 자위대 능력을 증강한다. 2010년 일본이 타이완에서 100km 떨어져 있지 않은 섬에 육상 자위대를 주둔시키기로 했고, 그 일본 방위성은 최근 일본의 제일 서쪽인 이제 오키나와 현의 요나구니 섬, 그러니까 오키나와에서도 더 서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더 인도 쪽으로, 그렇지, 동남아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 중국명 이제 위나고다오 서남부에 위치한 목장을 사들일 계획을 현지 주민 설명에서 밝혔다고. 그러니까 영토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거죠. 영토를. 그 제가 이거 잠깐 띄워가지고 세계 지도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것도 구글러스 같은 걸로 하면 자꾸 이게 좀 밀려가지고 구글 지도가 있네요. 네, 구글 지도 들어가 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요나구니 요나구니를 검색하면 요나구니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위치가 어디냐 확대를 해보면 이게 쭉 이제 이렇게 확대해보면 야 이게 너 너무 너무한데? 야 이게 너무하네요. 야 저는 그냥 사실 이 검색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십시오. 일본 본토가 여기 있습니다. 가고시마가 일본 본토에서 가장 끝이죠. 그리고 여기 이게 오키나와입니다. 근데 오키나와에서 야 너무한다 얘들. 오키나와에서 가장 끄트머리 여기를 이제 요나구니 섬인데 이거를 여기에 있는 목장을 사서 이 섬 자체를 완전히 일본 영토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코앞이 대만입니다. 보세요 이게 뭐냐고 이게 코앞이 대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 좀 웃긴 얘기지만 일본이 이까지 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본 땅이다. 그러면 여기서 세상에 여기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지정하면 한 이까지 들어갈 걸요 아마. 대만 앞바다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본이 좀 심하네. 이건 좀 심해. 제가 봐도 심하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이제 이 구릉에 이렇게 이제 이까지 가는 건데 이 거대한 해저 산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그러네요. 지도를 보니까 지도를 보고도 깜짝 놀랐네. 여기가 요나구니입니다. 요나구니. 그래서 대만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남부에 위치한 그것도 요나구니 섬의 서남부, 그러니까 동쪽이 아니고 서남부니까 그나마 대만 쪽 가까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방위성은 이를 위해 2012년 예산에 15억 엔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방위성이 왜 여기에 있는 목장을 살려고 하냐? 방위성은 이곳에 그 2015년까지 육상자위대 연안 감시부대원 100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장 부지를 사들여 가지고 여기다가 군 시설을 짓겠다는 거예요. 연안 감시부대원이니까, 연안 감시부대니까 아마 레이더도 같이 들어갈 테고, 그러니까 대만 코앞에 레이더를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섬은 타이완에서 동쪽으로 110km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110km가 잘 와닿지 않으시면 말이죠. 110km가 잘 와닿지 않으시면 서울에서 대전, 서울에서 대전 간 거리가 14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보다 가까운 거예요.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제도보다 훨씬 더 타이완에 가깝죠. 그러니까 아까 지도로 보셨죠. 또 일본 사람단의 출입문과 같은 곳으로 날씨가 맑으면 타이완의 중앙산맥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중국과도 35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전략적인 요충지로 꼽힙니다. 이 섬의 육상자위대를 파견하는 주된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레이더를 이용해서 랴위다오 부근이나 주변 해역인 동중국해에서 활동하는 중국 선박과 함정을 감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코앞에 두는 거죠. 대만 코앞에. 일본은 이 섬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오키나와에 있는 일본 자위대와 미군에 수시로 제공할 겁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링크가 돼 있겠죠. 데이터 링크가. 일본은 특히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해서 이 섬에 중국을 위협하는 군사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문해보는 전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뭐냐? 이곳에 전개될 첨단 무기 중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F-16은 전투기인데, 근데 일본은 F-16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아마 대한 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F-16 전투기가 아니고, 왜냐면 일본은 F-16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슨 오타가 난 걸 텐데, F2 미사일이나 혹시 모르니까 검색을 해봅시다. 이렇게 검색해서 아마 미사일이 안 나올 텐데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이 여기 배치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건 어떤 게 있냐면 그 대한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바다에 있는 함을 군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 일본 대한 미사일 ASM-3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F2 전투기에 탑재돼서 보통 그 적을 공격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미사일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쏴서 배를 격침시킨다든지 또는 지상 발사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우리 섬에 뭘 할 거냐 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공 미사일, 하늘에서 오는 전투기를 공격하는 미사일을 설치하고 바다에 있는 군함을 공격하는 미사일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칭화대 당대 이제 국제관계연구원 유장용 부원장은 일본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요나구니 섬에 자위대를 배치한다고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즉 타이완 정세가 갑자기 변하는 것을 예방하고 랴위다오 최전방에 군사력을 배치하는 동시에 이미 주변에 배치한 일본 군사력과 서로 힘을 합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연구자에 따르면 요나구니 섬 서쪽은 중국 해군이 동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할 때 꼭 통과해야 할 해역이라는 겁니다. 이곳이 일본 자위대는 중국 군함을 정찰하고 추적한다도 유리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여기 지도를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중국에서 군함이 나와가지고 보통 이쪽으로 잘 안 지나갑니다. 물론 이쪽으로 지나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해역을 가려면 이 동중국해 필리핀의 남쪽으로 나가려면 보십시오. 이게 남중국해고 이게 동중국해 지역인데
이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간에 반드시 이 해협을 거쳐가야 돼요. 이게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통과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여기 이 요나구니 섬에 있는 이 레이더 기지가 적어도 이 지역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을 거거든요. 이만큼 감시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활동하는 중국 해군의 활동이 그대로 다 노출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요나구니 섬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항이 있다는 건 여기 이제 수송이나 전투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자위대가. 그러면 여기 전투기가 배치돼 있다가 일단 주사시 바로 작전을 펼칠 수 있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여기에 항공모함을 갖다 놓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전투기를 배치하잖아요. 요나구니 섬에. 그러면 대만과 중국의 코앞에 일본의 항공모함이 한 척 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본의 섬들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섬이 많다는 거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침몰하지 않는. 이건 섬이니까. 이건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동아시아 해양을 둘러싼 일본,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국계의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등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류큐 자치구나, 그러니까 류큐는 오키나와입니다. 중화민족 류큐 자치구라는 문구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월간 중국 일본어판의 편집장인 명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홍콩에 있는 지인이 보내온 월간지에는 중화민족 류큐 자치구 원조준비위원회 설립 공고가 실려 있습니다. 다른 중국계 미디어에도 나와 있습니다. 관계자는 세계를 향해 중화 류큐를 어필해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중국어 사이트에도 중화인민공화국 류큐 자치구나 중화민족 류큐 자치구라는 문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 타타노부는, 이게 일본 사람인데, 최근에 중화인민공화국 류큐 자치구의 설립, 류큐군도 천년의 국가전략 개시라는 논문을 번역했는데, 그것은 놀랄만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류큐는 오키나와를 말합니다. 지금 일본 영토예요. 근데 중국이 이거를 독립시키겠다고 지금 들은 겁니다. 오키나와는 중국 거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 중국은 천년의 발전을 위해 류큐 군도를 회복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류큐 자치구를 성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은 법률상 중국이 류큐의 주권을 가지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네? 뭐라고요? 국방을 위한 거대한 강철의 장성을 이루어 태평양으로 향하는 전진기지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싶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은 류큐를 건설하여 일본군과 미군을 토카이, 동중국해로부터 멀리해야 류큐는 중국의 안전을 위한 방파제가 된다. 반도 타타노부 씨는 중국 정부는 벌써 센카쿠 제도는 중국령이다 라고 공언하고 있다. 인민해방군 중에는 일본에 대한 침공 계획을 호소하는 고급 간부도 있다. 류큐 자치구의 움직임은 민간의 논조를 가장하고 있지만 향후 온 세상의 중화민족과 제휴에 압력을 가해올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정치가나 매스컴은 더 경계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진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쟤들이 오키나와나 또는 아까 말했던 저런 작은 섬들, 그 다음에 센카쿠 열도까지도 군사력으로 중국이 밀고 들어올 때 과연 일본이 그것을 밀어낼 힘이 있는가? 그리고 미국이 과연 여기에 군사적인 무력까지 사용해서 일본을 도와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계속 의문이라는 거죠. 고민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중국의 조공국이었던 유큐 열도가 그 15세기 초부터 1879년까지 중국의 조공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의 조공국이었던 나라는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일본 영토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대륙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앞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류큐 열도는 1879년에 일본 영토로 병합된 이래 일본의 한 도가 되었고요. 하지만 류큐 열도는 청일전쟁에 패배했을 때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에게 할양한 타이완에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대동아 전쟁 후 일본의 영토 반환 정리에 즈음하여 타이완과 마찬가지로 일본 영토에서 분리되었어야 했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오키나와 자체의 주장은 뭐냐? 우리는 타이완에도 속해 있지 않았고 그냥 독립이었다는 거예요. 타이완하고 뭔 상관, 대만하고 뭔 상관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 얘기예요. 황해, 그러니까 서해죠. 동진화해, 남진화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걸친 해양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국의 해양 라인이에요. 영해 라인인데 중국은 방위 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이것이 제1열도 방위선이며 중국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방위 라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이 생각하는 제1열도 방위선과 미국이 생각하는 대중봉쇄 라인 사이에 낀 해역은 당연히 양국의 분쟁 해역이 된다. 그 중국은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모, 이게 여기서 공모는 항공모함을 뜻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공모라는 표현은 이제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항공모함을 그 하늘 공자에다가 그 이제 뭐냐 엄마 모자 써가지고 그 모친할 때 모자 써가지고 항공모함을 미국식 표현으로는 항모라고 하는데 일본은 공모라고 합니다. 공모, 우주개발 등을 진전시켜 먼 외양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도록 건설하고 서태평양 해역의 견제 및 지배 확보를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방위라인이 제2열도 방위선이며 이를 실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곤란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왜냐면 여기 전부 다 남의 나라 땅이니까요. 최근 그 중국 관영 언론이 중국 해군 내 태평양 함대 창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미일 양국의 태평양 제해권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관영 신화통신과 그 자매지 국제선구도보는 12년 5일에 익명의 중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중국이 진정한 해양국가로 명실상부한 원양 해군의 힘을 발휘하려면 마땅히 태평양 함대를 창설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 군사 전문가는 태평양은 어느 한 국가가 통제하는 개인 수영장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수영장이라면서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야 서로 협력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핵무기를 처음 개발했을 때도 강대국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같이 보유해야 된다고. 그래야 서로 평화로울 거 아니냐. 과연 그런가요?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여기 반도 타다노부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각주에 있는데 중국인 범죄자와 대치해온 정 경시청 수사관, 그러니까 이제 일본 경찰 출신의 정 경시청 수사관이고요. 그 이게 중국의 이런 이제 침공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유키대학 법문학부 교수 아카미네 마모루 씨 같은 경우에는 2012년 2월 23일 연구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큐균도에 대한 영원권을 주장하는 것은 유큐 왕국이 일본에 복속되고 15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오키나와 현민들에게 일어난 커다란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고 이러한 변화 이전의 옛 인식에 머물러 있는 난센스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키나와 현민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88%가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하고 있다. 다만 이제 유큐 독립당의 활동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면 사실이다. 당원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하죠, 사실은.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이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감정적인 독립을 말하는 거지. 그 일본 경제 편입되어 있다가 이게 떨어져 나온다든지 또는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국가적으로도 독립을 해서 오키나와 혼자 뭔가 살아남는다? 이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키나와 경제가 그렇게 독립할 수 있는 경제가 아니에요. 게다가 대부분의 오키나와 젊은이들은 이제 좀 크면 일본 본토로 가서 취업을 하거든요. 차라리 이제 미국이 사이판이나 괌처럼 2차 대전 이후에 오키나와를 미국령으로 했잖아요, 미국이. 게다가 일본에 돌려주지 말고 계속 미국이 그걸 계속 미국 땅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어쩌면 오키나와 사람들은 그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뭐
일본 영토로 다시 발환해서 일본 영토가 됐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이니까. 신화통신은 또 일본과 미국과 일본은 제1열도선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과 제2열도선 사이판 괌 마리아나 군도를 통해 중국 해군을 봉쇄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면서 이게 제1도련선 제2도련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사실. 양국이 이런 냉전적 사고로 해상 주도권을 고집하는 이상 군사적 마찰이나 충돌은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2007년에 제정된 해양기본법에 기초하여 이도 관리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섬의 관리에 대처하고 있다는 건데 2009년 이후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기점으로 이름이 없는 전국의 무인도에 대해서 명명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고요. 그래서 이름을 다 붙여왔어요. 2012년 1월 16일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이 같은 해 3월 말까지 배타적 경제수역 39개 무인도에 대해 명명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센카쿠 제도의 4개 무인도에 명칭을 붙인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중국 정부가 항의를 했고요. 이에 중국은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말 것과 중국의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사력으로 대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동시에 리우웨이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랴위다오 영토주권 수호 의지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재차 표명했습니다. 이 랴위다오가 생각보다 일거든요. 그 2012년 1월 1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공공연히 중국의 핵심 이익을 손상하는 행동이다라고 일본을 비난하는 논평을 게재를 했습니다. 센카쿠 제도의 핵심 이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게 처음이었고요. 중국의 정의에 따르면 핵심 이익은 중국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국가주권이나 영토 보전 등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타이완이나 티베트 등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주변국과 무력 충동이 발생했던 남중국해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강한 표현으로 일본에 압박을 가하여 명명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놓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일본이 이전에 한번 일본이 이전에 한번 약간 좀 약한 듯이 나왔으니까 외교적으로 세게 때려보자라는 거죠. 2010년 9월에 중국 어선 충돌 사건 이후 센카쿠 제도 주변에서 중국은 어업 감시선으로 순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감시선이 일본 영해를 침범하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센카쿠 제도의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고요. 2011년 어업 행정 선박이 모두 9차례 데아위다오 부근 해역을 항해를 했고 2012년에는 1월 14일 어업 행정 선박 어정 201이 처음으로 해당 해역을 순찰을 했습니다. 시간과 빈도로 보면 중국이 기존의 외교적 통로를 이용해서 여론을 통제하던 방식에서 선회해서 실제적인 힘을 표현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외교부 대변인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양경비대를 보내가지고 군사력을 과시하는 거죠. 야, 우리가 여기 있다. 이거 우리 땅이다. 이전 남해 문제, 이호도 문제, 랴위다오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국외에는 물론 자국 내에서조차 중국은 기존 입장, 즉 분쟁을 미루고 공동개발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선택할 것이라는 설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진 않겠다. 그냥 같이 개발하자. 이거죠. 미국의 월간 대서양에 게재된 글에서는 중국의 그 외교 방침은 군사 행동보단 외교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상 영토를 희생하더라도 정권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모두 빗나갔죠. 더 세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인민일보와 외교부 등 중국 최고위층의 발언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북경이 화났다. 북경 노야 노야인가? 북경 노야. 하여튼 뭐 북경이 화났다는 이름의 웹사이트는
30년간 개혁 개방을 실시한 중국의 종합적 국력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현재 중국은 실력 행사가 필요할 때 치명적 타격을 가할 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요. 강경한 어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말만 이렇게 하는 거죠. 전쟁 못합니다. 미국은 할 수 있어도 중국은 못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실제적인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얘들은 되게 대단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힘에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했다가 작살나면 그때는 어떡할 거야. 야, 중국 별거 아니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과신을 하되 아무 나라고 지켜만 보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강하다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래서 보통 이런 국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놓고 이제 낮에 와서 때리는 게 아니라 밤에 몰래 폭격을 해요. 밤에 몰래. 미국이 가장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그럴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군사력이라는 건 한번 때리고 가버리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한번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와서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외교 문제에서 군사력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외교적인 갈등이 꼬여가지고 도저히 풀 수가 없을 때 밤에 몰래 조용히 가서 한 대 때려요. 그 다음에 야 또 맞을래? 이렇게 이제 외교적으로 설득해서 서로 좋게 겉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몰래 가서 한 대 때리는 게 절대로 공개적으로 때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상대 국가도 공개적으로 반격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밤에 몰래 가서 때려야 되는데 들키지 않고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남의 나라에 몰래 밤에 들어가서 폭격을 하든 암살을 하든 이렇게 하고도 누가 왔다 갔는지 들키지 않을 나라가 이 세상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거 사실 미국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크게 치면 러시아까지도 할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중국은 못합니다 아직. 또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뭔가 커버를 해야 되는데 또 외교적으로 굉장히 그 발이 넓어야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아직 그 정도가 안 돼요 외교력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본과 중국 간의 군사적 시뮬레이션을 보면 센카쿠 제도와 이제 미일 안보조약 이제 여기 일미로 되는데 제가 미일로 계속 바꾸겠습니다. 미중 뭐 중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꿀게요. 이 센카쿠 제도도 웬만하면 센카쿠 열도로 읽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자꾸 바꾸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2010년 9월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분쟁 이후에 이 문제를 다룬 연구 논문 및 서적이 양산되고 있는 가운데, 왜냐면 이게 이때 되게 핫한 이슈였거든요. 만약에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대만하고 중국하고 한번 붙었다. 전투기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이랬다 칩시다. 그러면 향후 한 2, 3년 동안은 그 관련 연구 보고서나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아니, 월드컵만 해도 관련 책들이 쏟아져 나와요. 히딩크의 리더십 뭐 이런 게 쏟아져 나오는데 당연히 이런 분쟁이 있으면 쏟아져 나오죠. 학자들은 그것만 보고 사는데. 솔직히 학자들이 뭐 교수나 이 학술 주제 건덕지가 있을 때 이거 가지고 논문 써서 막 발표하고 하는 게 그 유튜버들하고 되게 속성이 비슷합니다. 뭔가 핫한 게 하나 나오면 거기다 들러붙어요. 그래서 서로 내가 잘났다, 내가 분석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돈은 못 벌지만. 센카쿠 열도가 위험하다. 이건 책정 보니까 바로 읽을게요. 센카쿠 제도가 위험하다. 이 저자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군사 점령할 경우 일본만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사태가 아니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는 미일 안보조약의 전제가 되고 있는 극동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사태이며 동조약 제5조가 규정하는 일본국의 시정하에 있는, 그러니까 지배하에 있는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자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 자국 헌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에 해당하는 사태인 것이다. 그래서 이 5조의 미일 안보조약 5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해 줘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센카쿠 제도 문제에서 만약에 중국이 군사적인 침공을 해올 경우 미일 안보조약에 의거해 가지고 미군이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이 일본 내에서 가시지 않고 있다는 거죠. 미국 측에서도 미군이 관여할 필요가 없으며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당연히 야 당연히 우리가 해줄게 이런 분위기도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군사적인 충돌을 애써 피하고 싶고 뭐 이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명확한 견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이 미친 척하고 군사적인 행동을 해서 센카쿠 열도 중에 하나를 점령을 하게 되면 과연 일본이 이거를 미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중국을 몰아낼 수 있는가? 그대로 그냥 중국이 거기 눌러 앉아버리면 소위 말해서 실효적 지배를 해버리면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안보리에 가서 떠드는 거 말고 방법이 더 있나? 이런 이런 개념까지 확대되는 거죠. 부시 정권 당시 2004년 3월에 미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조회를 부탁받고 일본 정부가 답답하니까 자기들도 미국한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주실랍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미일 안보 조약의 센카쿠 열도 적용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고위 관료가 미일 안보 조약 대상으로 인정하는 공식 견해를 뭐 주긴 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일본 땅이니까요. 뭐 우리가 지켜드려야죠. 이 정도 그냥 그래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근데 이게 이제 미국 대통령이나 뭐 그런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냥 고위 관료, 그러니까 국무부 국장 정도가 했겠죠. 2009년 3월에 오바마 정권에서도 센카쿠 열도는 이제 오키나와 반환 이래 일본 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있다, 시정하에 있다. 미일 안보 조약은 일본의 시정하에 있는 영역에 적용된다라는 견해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만 한 거예요. 이 부분은 부시 정권에서 표명한 내용과 같지만 동시에 미국은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이 아니다. 영유권 문제는 당사장 간의 평화적인 해결을 기대한다며 영유권에 대해서는 또 중립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즉 미국은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일본의 시정권이라고 해서 이제 그 통제, 뭐 관리 감독권 뭐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주권을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도하고 되게 비슷한데 아예 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고 독도는 한국 땅이죠.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미국 입장은. 니들끼리 알아서 잘 좀 해라. 잘해 이거죠. 그, 다만 이제 일본 시정 하에 있는 일본의 관리 하에 있는 센카쿠 열도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그 미일 안보조약 제5조에 근거해서 공동 방위 행동을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뭐 전쟁 나면 그때 우리가 뭐 그래 거시기 해줄게 이런 거죠. 2010년 9월에 발생한 중국 어선 충돌 사건 당시에 미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센카쿠 열도에는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미 국무성 한국과장 역시 2011년 7월 1일 워싱턴 미 국무성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그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에 대해서 중립적인 시각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하는 동안 중국 관료들이 가지고 온 자료를 읽어보면 그 디아위다오는 중국 땅으로 인식되었고 그 뒤 일본 관료들이 제공해준 자료들을 읽으면 센카쿠 제도는 일본 땅으로 인식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섬들이 누구의 땅인지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고 독도는 한국 땅이다. 라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모호한 태도 이런 태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외교관들은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무력으로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하냐면 첫째, 중국이 센카쿠 제도의 섬들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둘째, 서로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서 섬들을 점령하더라도 미국이 이 분쟁에 직접적인 무력 사용 등으로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그렇지만 미일 안보 조약에 따라 일본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되게 좀 모호한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하도 이렇게 모호한 얘기들을 해대니까 일본도 좀 답답했는지 군사적으로 이제 일단 시뮬레이팅을 해봅니다. 그 도고 가지있고 외교 전문가인 도고 가지있고의 평가대로 2010년에 9월 7일 일본은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헌법 구조라는 이데올로기로 일본을 지켜온 시대가 끝나고 외교의 끝에 무력 충돌이 가능한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이러한 시대를 반영하듯이 자위대 출신인 마츠시마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일본, 중국 간의 군사 분쟁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마츠시마는 먼저 일본이 어떻게 영유권을 지키고 중국과의 분쟁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의 행동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1안, 일본이 선행하여 상륙 점거하는 안. 두 번째는 중국의 상륙을 저지하는 안. 세 번째는 중국이 상륙 점거한 후에 이 배제하는 안. 중국은 이제 몰아내는 안. 이렇게 나눠지는데, 즉 일본이 먼저 점령할 것인가, 중국이 먼저 점령한 후에 그것을 다시 배제할 것인가, 또 일본 측도 점령을 피하지만 중국의 점거도 저지할 것인가 라는 세 가지 안이라는 겁니다. 또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 시에 일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도 일단은 공리를 해봤다는 거죠. 마츠시마는 무력 충돌을 피하고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물리치고 일본의 영토 주권을 확실히 지킨다는 것을 바람직한 형태로 꼽았으며 이를 위한 필수 시책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적인 결의. 벌써 하품이 나기 시작하네요. 그다음 외교 교섭에서 무력 행사로 정책 전환하는 수단 확립. 그다음 무력 분쟁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전력, 군사력의 확보. 이런 것들인데, 이 개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념인 국익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결의를 평소에 어떻게 교육하며 확고히 준비해 놓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마츠시마에 따르면 주변국을 보더라도 그 중국이나 한국의 애국심 교육에는 철저함이 있고 철저하게 하죠. 그 수법으로 가끔 반일 교육이 이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동아 전쟁에서 일본의 잘못을 규탄하는 것으로 그 적개심을 부추기고 애국심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역으로 일본은 그 영향력으로 자학사관이 만연하고 국가를 부정하는 교육이 행해지고 있으며 국가관, 국가의식이 희박해진 것이 현실이다. 둘째, 대화를 통한 외교 교섭에서 언제나 어떠한 방법으로 무력 행사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츠시마는 이제 한국과 영유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독도를 둘러싸고 대화를 통한 해결만을 추구한 결과 한국의 실효 지배를 허락하는 사태에 이르게 됐고 무력 공격도 불사하는 정책 전환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하며 현 상황에서 일본이 독도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킨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고도 인식을 했습니다. 마츠시마는 센카쿠 제도 문제는 머지않아 중국과 일본 간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같은 성질의 문제라고 언급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아마도 외교 교섭에서 변화해서 무력 공격도 불사한다는 정책으로 전환이 요구되는 사태가 예측된다. 이러한 어려운 정책 전환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떠한 법제화, 제도화가 가능할까에 대해 지금 충분히 검토해 두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본의 독자적 자위력 강화와 미일 안보조약 체제의 강화입니다. 자위대와 미군의 보안 관계를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핵억지 기능을 비롯해서 전략적인 작전 기능은 미국이 담당하고 있다. 센카쿠 제도의 분쟁 사안을 예로 들면 해상 봉쇄에 따른 중국 함대 봉쇄와 적 기지 공격 등은 미군이 담당하고 센카쿠 제도 등의 직접적인 방위와 일본 기지 기능의 강화 등은 그 자위대가 담당하는 것이 된다. 즉 센카쿠 제도의 직접적 방위를 위해 자위력 강화가 필요하며 나가서는 미군과의 합동 군사작전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실행도 요구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집단적 자위권을 법제화했죠. 이후에 이제 안보법제화, 안보 3법인가를 법제화할 때 그 결론 부분을 보면요,
최근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서 영유권 분쟁은 그 국가 주권과 관련된 문제로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는 독도 문제로 외교적 마찰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일본이 다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영토 분쟁의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은 독도 문제 해결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영토 분쟁의 당사자인 일본은 오랫동안 경제, 정치, 외교가 사고 정지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 조금 문제가 있는. 예. 왜냐하면 너무 이게 좀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영토 문제는 더욱 심각해 보인다. 일본은 영토를 잃어버리는 상황, 혹은 영토 때문에 불필요하고 백해무익한 국가 대립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도고 가즈이코는 앞으로 20년의 미래를 위한 일본의 기본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과 상호 기본 국익을 해하지 않고 가능한 이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중국의 이익이기도 하다. 두 번째, 중국의 대두에 현재적, 잠재적 위협을 느끼는 모든 국가들과 신뢰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을 필두로 러시아와 한국이 그 대상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이제 전략적 시점에서 본다면 현재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센카쿠 제도, 북방 영토, 독도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일본이 취해야 할 정책은 중국, 러시아, 한국과의 전략적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영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책을 찾아내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 센카쿠 열도 문제가 심각해지던 무렵 2011년 1월 13일자 아사히 신문에 영문으로 흥미로운 기사가 게재되었다. 로버트 두자릭이 쓴 기사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동경에 살면서 도민들에게 독도가 누구의 땅이 될 것 같은가 라고 질문하면 도민 모두가 공개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한국 땅이 될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센카쿠 제도는 누구의 땅이 될 것 같은가 라고 질문하면 글쎄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다. 현재 치료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제도를 지키는 것은 일본의 이익인 것이 명백하다. 센카쿠 제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하며 대아위다오라고 주장하는 중국에게 일본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반격은 치료 지배라는 논리일 것이다. 이 논리에 힘을 실기 위해서는 다케시마를 치료 지배하고 있는 한국에게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본의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사였다. 이 기사와 관련해 마이클 그린에게 그의 생각을 물었더니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실은 나도 그런 생각을 담아서 작년에 아사히 신문에 칼럼을 투고하고자 했습니다만 아사히 신문사가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내용으로 글을 실으면 우익에게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게 센카쿠 제도 문제와 독도 문제는 실효지배라는 측면에서 영유권 주장 시 논리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난처한 문제다. 동아시아 영토 분쟁을 둘러싸고 있는 일본의 난처한 상황을 꿰뚫어 본다면 영토 영유권 주장 시에 가장 강력한 논거가 될 수 있는 실효지배를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독도를, 일본은 센카쿠 제도를 지킬 수 있는 단초를 호사카 마사야스의 그 다음 언급에서 쉽게 간파해낼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우호국은 한국이다. 일본이 다케시마를 정말로 탈환하려고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 무력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것을 지지할 일본인은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해결 아니지만 한국은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극단적인 주장이지만 평화와 우호를 위해 다케시마의 주권을 포기하고 경제 이권을 확보하는 협정안을 한국과 맺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한다.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서는 역사적 사료 발굴 못지않게 동아시아 영토 분쟁의 미묘한 역학관계에 대해 침울한 분석이 필요한 그런 이유를 호사카의 아사야스의 발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그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점점 사람들이. 차라리 생각구 열도를 확보하려면 한국에 지지를 얻는 게 중요한데, 그럴 거면 독도를 한국에 주자. 그냥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해버리자.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일본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뭐 현실적으로 점령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독도를 한국에 그냥 주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 한국 한일 간의 우호 관계는 더 깊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으로부터 많은 국제적인 협조를 일본은 받을 수 있게 된다. 좀 크게 생각해 보자, 이 얘기죠, 사실은. 그런 얘기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상당히 이 보고서가 보여주는 부분이, 이 앞으로 이제 영토 분쟁이 어떻게 해결돼 갈 것인가, 또는 영토 분쟁의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보는 데 있어 가지고 꽤나 저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게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 가지 방향을. 그리고 좀 이렇게 전향적인 사고를 가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일단 이제 저희가 영토 분쟁 문제는 그 일본과 중국, 중일 관계에서의 영토 분쟁, 센카쿠 열도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게 독도 문제입니다. 독도 문제 다음 강의 때는 그 독도 분쟁과 일본의 변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볼 겁니다. 볼 건데 13페이지짜리고요. 그때 시간을 조금 더 쓰기로 하고, 이 senkaku 분쟁 문제, 그러니까 이 분쟁 14강 하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